8월 7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비던전 3호기와 4호기에 공극이 있다는 사실을 건설 당시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가동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공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 16살의 나이로 5.18 시민군에 참여했던 유공자가 숨졌습니다. 박 씨는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들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치단체도 친일 잔재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비던전 3호기와 4호기에 공극이 있다는 사실은 건설 당시부터 정부가 알고 있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극은 보수가 되지 않은 채 가동이 시작됐고 이후 매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이 공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57cm 크기의 대형 공극을 비롯해 200개가 넘는 공극이 발견된 한비던전 3,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공극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비던전 3호기의 사용 전 검사 보고서에는 보이드, 즉 공극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4호기 사용 전 검사 보고서에는 이번에 발생한 157cm 크기 공극과 사실상 같은 위치의 공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와 원인 규명도 없이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정기검사나 계획 예방 정비가 수시로 이뤄졌지만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벽을 감싸고 있는 철판, 즉 CLP 철판의 부식만 간혹 지적됐을 뿐 공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적한 철판 문제도 경미한 수준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내가 피부에 어디에 뭐 한병섭 원자력 그 안전연구소장입니다. 부스럼이 어디가 물려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매번 그냥 대일반 장구 하나만 바르고 연고 바르고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후 2017년 8월 4호기 증기 발생기 안에서 망치가 발견됐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뒤에야 공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00개가 넘는 공극이 드러나고 나서야 한비던전과 원안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전 부실 시공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입니다. 직결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시공사와 사업자 등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여깁니다. 원안위는 공극 의심 부위를 모두 점검하고 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반핵단체는 부실공사 진상규명과 함께 시공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만 16살의 나이로 5.18 민중항쟁에 참여해 시신 수습을 도왔던 박정철 씨가 숨졌습니다. 박 씨는 5.18 때 입은 정신적 상처와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들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6살, 고등학교 2학년 신분으로 5.18 민중항쟁 당시 상무관에서 시신 수습을 도왔던 박정철 씨.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박 씨가 39년이 지나 광주 한 야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계엄군에 구속돼 모진 고문을 받았던 박 씨는 동지들 사이에서 막내 시민군으로 불렸습니다.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5.18 민중항쟁 구속자배 이흥철 사무처장입니다. 39년이 되고 40년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막내라고는 항상 이렇게 붙여져요. 계엄군의 총탄에 시민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박 씨는 평소 아들들에게 당시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든 민중항쟁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39년 전의 상처를 의연하게 이겨왔던 박 씨는 최근 5.18 역사 왜곡이 심해진 이후 몹시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5.18 자체 부정하는 유가족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또 요즘에 뭐 명단 시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하진 않은데 자체를 부정한 채로 그런 시위들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후회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공청회가 있었던 지난 2월에는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 상경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에 적응해서 살려고 명지원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입니다. 소환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기억으로 다시 매번 소환당하시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가해자들의 발뺌과 5.18을 모독하는 거짓 주장들이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친일 잔재 청산의 속도를 내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이후 전국 비상행동에 나선 심 대표가 지역 일정 중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25년 동안 일본 정부와 맞서 싸운 양 할머니를 위로하고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와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성질대로면 그냥 가라 마셔도 분이 안 풀리지만 내 힘대로 못 해보고 어쩔 것이오. 그러니까 뭐 아베가 엎드려 와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의 경제 침략인 일본 경제 보복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력화하고 한국을 경제적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 시민대회를 열어 아베 정권 규탄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뛰어넘어서 우리도 광장에 모여서 광주 시민들의 단결된 목소리를 한번 보이자, 이런 취지에서 8월 10일 광주 시민대회를 제안합니다. 지자체도 일본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시는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친일 잔재의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친일 인사나 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친일 행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구청장들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반일 기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체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은행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은행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2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은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을 설립할 투자금이 이번 주 안에 입금 완료되는 등 법인 설립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에 참여할 34개 투자자들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투자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중으로 주주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발기인 총회와 대표이사 선정 등 법인 설립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상추와 애호박 등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양동시장에서 판매된 채소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상추 100g의 가격은 1,500원으로 2주 전 700원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광주 MBC 장각의 문화 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각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는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2020년 내년 열리는 동경올림픽이 방사능 오염 올림픽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후쿠시마 등 원전 폭발 피해 지역 농수산물을 적극 사용하겠다라는 발언이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또 일부 경기가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동경올림픽의 이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세상 그린 월드 박일선 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오늘로 딱 99일이 남았는데요. 8월 이맘때는 더위와 또 싸우면서 수시 준비에 수능 막판 스퍼트까지 올려야 하는 중요하지만 또 쉽게 지치는 고3 수험생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비 전략 또 현재의 입시 전략들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어떤 습관, 정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권권 공권력 피해자의 치유 공간 바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광주시의 직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14억 원이 투입돼서 3년 동안 행정안전부의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립센터로서 격상되고 위상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센터장이죠. 명지원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소멸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한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남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서로 지산초등학교에서 용전 교차로 방향으로 지산초등학교 진안 지점에서 공사 중입니다. 반대 차로로 양방 통행 중이오니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 양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구간들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사거리에서 광주 교육대학교 양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지나는데 4분가량 소요됩니다. 백운교차로 각 방향으로 통행량 많아지면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되고 있고요. 대남대로 주월교차로에서 농성교차로까지 길게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방향에 있는 동수교차로부터 나주 혁신도시까지 안개가 낀 구간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91%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020년 바로 내년이죠. 동경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일부 올림픽 경기가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푸른세상 그린월드 박일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현재의 상황 어떻습니까? 많이 방사능이나 오염 정도가 약화가 됐나요? 방사능의 경우는 물질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세슘이고요. 세슘은 반감기가 이제 30년인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 주장은 그 원전에서 나온 세슘이 안정화 단계,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월은 300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 고농축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하루에도 한 300톤 정도 태평양으로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농축 방사능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사능이 계속 축적돼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일본 동경올림픽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올림픽에서 식재료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직접 일본으로부터 답을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은 뭐 촛불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노저편이나 뭐 안 가고 안 먹기 이런 운동을 지금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문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질문한 것이 식약처에서 답변이 그 다부처 민원이 돼서 식약처에서 온 답변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은 나름대로 방어를 잘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 심각성을 객관화해서 말하기는 매우 좀 어렵습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아베 수상께서 2014년 9월 7일 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일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이제 역사에 남는 연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동경은 지금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2020년에도 안전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그래서 올림픽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한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약 4,300개 지점에서 그 매일 실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에 대해서. 그런데 그 10분마다 이 자료가 새로운 측정치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평년값, 요게 이제 일본에서 가장 그 객관적인 자료로 그나마 평년값은 후쿠시마나 그 이와테나 그 주변 지역에서 최대 그 100배 이상 수치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객관화된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준치를 높여서 그 안전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사실상 강제 기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곳이 제네바에 본부를 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특별 보고관 제도라고 발런티어 제도를 봉사자 제도로 해서 무급 그 보고관을 만듭니다. 네네. 그 보고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게 가장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보고일 수 있어요. 네네.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본의 정부는 빨리 정책이 변경돼야 한다. 네. 이것이 가장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언급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언론의 취재 과정으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든 BBC든 르몽드지든 많은 곳들에서 엄청난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취재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 측정기를 갖고 하는데 다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어떻든 광주 MBC가 취재를 가도 특정 지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측정할 수밖에 없죠.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민간은. 네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하냐면 일본 정부가 반핵 내지 탈핵, 원전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와 저희 같은 환경운동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만들어서 안전하다.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면 다 믿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객관화된 조사를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네. IAEA가 그나마 일본하고 해서 이 원자력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IAEA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지지하는 쪽 사람들이죠. 이런 그래서 어떤 수치의 일면성을 갖고 문제가 있다 없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자체를 불식시키는 접근의 방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해외 매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여러 매체 그리고 또 이 환경단체에서도 그렇다면 내년에 열리는 이 동경올림픽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안전성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하지 않죠. 그거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원전은 1980년대에 그 폭발을 해서 35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반경 30km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 3 내지 5km까지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방송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정말로 몰상식하고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국민을 희생을 왜 시키냐? 네. 바로 내년에 있는 동경올림픽, 사실 동경올림픽이 아니죠. 후쿠시마에도 열리기 때문에 네네. 일본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국제적인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건데 네. 왜 여기에 우리의 선수들 세계적인 그 꽃다운 선수들을 가서 희생을 시킵니까?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에 동경올림픽을 일본은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선수들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건 네. 뭐 저 얘기가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뭐 최근에 호주 언론이 특별히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에서도 뭐 많은 곳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농수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네.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지금. 물론이죠.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그거 있으니까. 답변도 얻어내고 또는 일본의 재질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식품 전략 보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많은 분들이 올림픽에 어느 나라에서든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 안전 문제 또는 식단의 문제를 관리하는 하나의 기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기구의 구성원들은 다 100% 일본 분들이에요. 네.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갖다 놓고 더군다나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후쿠시마가 일본 전체에서 제2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농산물을 국내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 이미 되고 있죠. 네. 이것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고 일본이 대대적으로 먹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전체를 욕할 수는 없지만 아베 정권의 행위는 네. 아주 국제적으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년에 선수단을 보낸다 안 보낸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직접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네네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부 또는 체육회나 이런 단체에서. 네, 정부는 형식 논리로 정부가 접근하면 또 우리나라도 정당이 여러 군데 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키워지니까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들의 부모 또 국민들이 옛날에 그 원전 문제를 갖고 백인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이 대한체육회나 국가가 같이 합의해서 선수들을 보내는 문제는 어느 정당에서 마치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에요. 올림픽 한 번 열리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선수들의 인생은 100년인데 잠깐 살기 뭐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좀 위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객관화된 위원회를 대한체육회도 동의하는 네. 객관화된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판의 배심원제처럼요. 네. 거기서 어떤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걸 갖고 자꾸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공론화를 통해서 일치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른 세상 그린월드 박일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마음은 조급하고 또 집중력을 잃기 쉬운 그런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몹시 덥고 또 그 긴장감도 극대화되고 불안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입시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알고 리듬을 타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수험생들이 알아주면 좋은 대비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때가 가장 또 수험생들이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수험생들의 분위기, 현장에서 직접 수험생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 시기가 되면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이제 불안감,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서 자신의 공부 리듬을 놓치는 경우 많은데 최근에 저는 제게 상담해 온 학생 가운데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대로 그 실천했던 대로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자는 이제 지원을 위해서 네. 투자할 시간을 구체화시켜서 네. 학과를 탐색하고 또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 대해 준비하고 이제 정시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여유를 갖고 정시에 지원하는 희망대학과 학과에 대한 네. 정보를 수집하면서 목표를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입시 제도를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학력고사면 학력고사, 그다음에 수학능력시면 능력시면 하나의 날과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올인했지만 수시, 정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제 병행해서 그렇죠. 수험생들이 훨씬 더 어렵고 그다음에 긴장감은 더 극대화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험생들은? 지나친 이제 불안감을 놓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네. 우선은 이제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올해만 해도 이제 수시에서 77.3%를 수시 모집하고 나머지가 이제 정시가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수시에서의 미등록생 하면은 60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시 쪽에 집중해서 네. 수시 우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의 전략으로 정시까지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에 먼저 집중을 좀 하고 그다음에 네. 정시를 고려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세워야 하고 좀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먼저 이 수시부터 정리를 간단히 좀 해보면은요.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수험생들이? 지금 이제 우선 수시에서는 네. 학생들이 대개 세 가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보통 학교 내신이 교과 내신이 2등급 이내에 안쪽에 드는 학생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비롯해서 대학별 고사 즉 논술이나 면접 그리고 입학사정관 즉 학생부 종합전형 네. 이 세 가지를 전부 하고 그다음에 그 등급 내를 벗어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쪽에서의 비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나머지 논술 면접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학종
이쪽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략, 그다음에 2등급을 벗어난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학종과 그다음에 논술 중심의 전략을 가지고 수시에 접근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요, 이제 또 이 수시가 아닌 정시로 대학을 갈 학생들, 수험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학 수학능력시험 또 99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99일 동안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별 전략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금년도 수능을 이제 보면은 소위 작년처럼 그런 황당했던 미치광이 유형의 문제 네. 이런 것까지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네.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모평에서 국어의 전체 평균이 55점으로 작년 수능하고 불과 0.1점 차 나고 그다음에 또 수학 가나형 모두 작년보다 오히려 5점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을 만큼 네. 전체적인 수능 문제의 난이도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9월 4일 날 치러지는 모평이 사실 그 올해 수능의 이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네. 학생들은 이번 6월 모평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기존에 이제 수능 패턴을 유지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좀 세부적인 단계에서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1번에서 15번 문항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한 20분 정도의 단기간에 풀어야 되는 것을 학생들이 목표하고 있는데 네. 특히 1, 2등급의 상위권 수험생들이나 3등급, 4등급 정도의 중위권 대 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럴 때는 지금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부를 가지고 어떤 틀린 문제 중심으로 본인들의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후반의 어떤 꼼꼼함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항상 손때가 묻은 그 참고서나 문제집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 하는데 지금 계층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네. 이제는 정리를 해나갈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능 공부는 단순히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점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상위권들에 필요한 학습 방법이 있지만 중하위권 역시 해야 할 과제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작업, 아는 것들을 틀리지 않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공부 방법이 있어서. 상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인 정리가 돼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이렇게 직접 수능에 대한 모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에 치중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한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특히 본인이 취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위권 수험생들에게도 수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정리가 됐던 요약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핵심적인 문제들 쉽지만은 놓쳐서는 안 된 네.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나간다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 모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극단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본인의 이제 신체 리듬과 건강을 잘 유지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노하우도 좀 전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우선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그것은 늘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듯이 혼자만의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그러한 여건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가 이제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목표치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적인 여유를 좀 갖는 게 좋겠고 특히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지만은 옆에서 이제 보좌해주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8월 이 여름 시기 같은 경우는 학생이 건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챙겨주시고 배려하고 특히 음식물 같은 거 과식하지 않게끔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항상 치를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막판에 현장 가기 직전에 무슨 작은 감기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학습과 건강,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수험생들 그다음 재수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나 위로의 이야기들, 격려의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이제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뭐 나는 어느 쪽에 더 치중해야 되느냐 이런 거 놓고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거의 모든 학생들은 수시에서 자기의 적합한 그런 전형 요소들이 다양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부터 치르고 정시까지 간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대. 이 지원을 할 때 대개 수시와 정시를 놓으면은 동일한 대학에 같은 학과를 하더라도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서 좀 더 높은 그러니까 네. 약간 상향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수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갔을 때는 정시에서는 한 점 한 점을 가지고 따지는 아주 세밀한 그런 단계가 되니까 네. 자기 점수라든가 이런 걸 손해 보지 않고 갈 수 있을 만큼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는 선배들 그런 조언들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군 입시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기관, 국내에서 최초로 세워진 치유기관이 바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최근 이 신임 센터장으로 명주원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야 될 방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 민주화 운동에 의한 트라우마로 고생하신 분들의 치유에도 또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지원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광주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이끌어 가게 되셨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많은 축하 인사를 받는데요. 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지금 센터가 현재 국립전원과 또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생존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최초의 기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처럼 군인,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을 치유하는 기관입니다. 네. 2012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처음 출발했고요. 네.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후유증을 치유하는 국내 최초의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경우는요, 당시에, 외상 사건 당시에 뭐 고문, 구타, 부상 또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보다 네. 이후의 감시와 통제, 그 사회적인 낙인, 저희 5월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 빨갱이 폭도로 매도가 되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왜곡과 폄하,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이런 2차, 3차 트라우마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과 함께 네. 진실 규명과 책임을 묻는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상담과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적 후유증 완화를 위해서 물리치료 등 19개의 치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치유의 인문학 등 공동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 또 5.18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당시 16살로 참여했던 우리 박정철 씨가 39년 동안 견뎌왔던 부분들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네. 사실은 우리 그 선생님이 저희 센터를 안 오셨었어요. 네. 여전히 저희 센터로 오는데 그 사회적인 낙인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목숨을 위협받고 네. 또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누구나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증상, 후유증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시도 때도 없이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움, 불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런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각성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네. 도움을 받아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데 우리 네네. 선생님들이 이제 32년간 사실은 방치되어져서 이게 더 이제 복합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그런 이렇게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더 센터가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선생님들이, 생존자 선생님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박정철 씨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도 결국은 믿었던 국가가 나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39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할 수 없는 그 갈등, 이것을 극복을 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좀 치유할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국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고 시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그다음에 정리, 그다음에 국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내년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의 예산으로, 광주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광주시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금 그런 조직의 형태입니다. 네. 근데 내년부터 국비로 먼저 이 치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가폭력의 가해 주체가 국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유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먼저 이렇게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요. 국가폭력의 경우는 사실 이 나라 자체가 안전한 곳이 못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곡과 폄하가 일어나면서 네. 2차, 3차 이제 가해가 일어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네. 치유한다라고 하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국립 트라우마 지금 센터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특별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또 그런 그 치유의 공간, 네. 독립적인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 지금 10층에 이 도심 속 고층 빌딩 속에 있는데요. 네네. 네,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정말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치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일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또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국가폭력 생존자 선생님들을 대할 때 피해자나 환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이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경험을 저희한테 들려주시면서 배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 지금은 사실은 신체적인 후유증에 대한 호소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월 관련자뿐만 아니라 5월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네. 그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많은 국가폭력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또 폭력들. 이렇게, 네. 네, 그런 분들이 모두 저희 센터에서 치유를 하고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원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 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주시에서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또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나주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그 새로운 소통 창구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그 나주시는 지난 5일부터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이 주동하는 소통 행정인 온라인 시민 청원제와 시민 토론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시민 청원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에 권리 구제, 복리 증진에 관한 정책이나 읍면동 단위 이상의 집단 민원 등을 게시하는 것인데요. 그 이 밖에도 공익적 성격의 민원, 대규모 예산 소요 또는 집단 갈등 등의 우려가 있는 의견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시된 의견이 30일간 시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청원인에게 직접 보고하고요.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좀 비슷한 형태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또 말씀해 주신 시민토론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 시민토론방은 주요 시책 결정 시에 그 시청 누리집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그 의견을 표현하는 열린 토론의 장인데요. 그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취합하고 검토한 후 시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민의 민원 창구로 활용되었던 그 시장의 바란다 창구는 시민청원제와 통합 운영되는데요. 그 시민청원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주시는 청원과 토론방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시장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정책까지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나주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더불어서 나주시에서 국장님 또 20개 읍면동에 시민 안전 소리함도 설치 운영 중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시는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시민 안전 소리함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그 나주시는 20개 읍면동과 시청 안전 재난과의 무기명 의견 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소리함을 설치했는데요. 그 매달 주무부서인 안전 재난과에서 의견을 취합해 시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 소리함을 통해 그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문제와 개선 사항을 비롯한 그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 더불어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치안 소방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도 가능합니다. 그 시민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제일 도시 건설을 위한 그 시민 안전 소리함과 그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는 열린 토론에 장의될 온라인 시민 청원제와 시민 토론방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제대로 역할을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창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군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담양군에서는 의회가 직접 나서서 지금 일본 경제 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담양군의회가 일본 정부의 그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담양군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그 김현동 의원이 규탄 결의안 대표 낭독을 시작으로 그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는데요. 네. 그 김정은 의장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그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경제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일본 정부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적인 형태는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망국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그 G20 의장국으로서 공정한 무역 등을 유지하기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면서 그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이번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담양군의회는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 지자체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좀 확대되게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순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화순군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 좀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하순군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대상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데요. 네. 그 아동수당을 받다 만 6세 생일이 도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네.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할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순군은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요.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대상이 되는 가구에서는 꼭 좀 신청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심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의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사 국제미술의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사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5000번.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황동인의 시선 집중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직접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요. 그 의견들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문제점이나 부조리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목소리를 내실 시민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은 광주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들어오셔서요.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요리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